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연말 정산에 대비해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막 끊어준 종교단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정치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1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가짜뉴스의 현실 잠시 후에 낱낱이 파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실시간 라디오 혹은 YTN 보이는 라디오 치시면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고는 했는데 올여름 이후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니까 탈세 의심 사례만 500건이 넘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신고된 부동산 거래 2만 8천여 건이 대상인데요. 네. 여기에 신고 내역, 실거래가 신고 내역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인데요. 탈세가 의심되는 552건을 적발해서 국세청에 통보한 겁니다. 구별로 보면 이제 송파와 서초가 각각 50건이 넘어서 강남 4구 그리고 마, 용성을 합치게 되면 전체 절반에 달했는데요. 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 출처 흐름을 분석하고 또 탈루 혐의가 확인이 되면 세무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라는 건데요. 이번 조사에는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으니까 정부는 이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주택 거래도 많이 적발이 된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탈세 의심 사례 가운데는 부모나 형제 등에게 수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전세를 안고 사는 이른바 고가 아파트 갭 투자도 있었습니다. 18세 미성년자 A군은 서초구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와 친인척 6명에게서 각각 1억 원씩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존 세입자 전세금 5억 원 보증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건데요. 가족 한 명이 6억 원을 한꺼번에 몰아주게 되면 증여세가 30%입니다. 하지만 1억 원씩 쪼개서 주면 증여세는 10%로 낮아집니다. 최근 이러면서 4,700만 원을 덜 낸 겁니다. 또한 이제 대출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보태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23건이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합동조사팀은 지난달 신고된 부동산 매매 16,700건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사례 1,240여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 2차 조사 때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실거래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봤더니 한 건당 평균 4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참 이 실효성이 굉장히 큰 이 합동 점검이라는 명분은 좋은데 그러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는 뭡니까?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국세청이 내지도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 6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인, 문화재단 4곳을 제외하면 61곳이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거의 90% 이상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기부금 가짜 영수증입니다.
기부자 부탁으로 발행한 영수증이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이렇게 받지도 않은 기부금 한 13억 원 이상을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570건이 넘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가산세에다가 소득세를 추징하게 되고요. 또 이외에도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세 포탈범 연간 이 공개 내역에는 포탈 금액이 2억 원 이상, 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공개 대상인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유죄가 확정된 조세 포탈범은 총 54명이고요. 네. 이들은 평균 19억 원 가량을 포탈했습니다. 평균 형량은 1년 11개월, 벌금은 11억 원 선이었는데 전체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관련된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나 이제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과 10월 금리를 잇따라 내렸죠. 현재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입니다. 그런 만큼 금리 인하를 효과를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얼마나 등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2.5%로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2% 초반대로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여러분 혹시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을 직접 논박하고 바로잡고 이분들 표현대로 하자면 때려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80일 만에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어섰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발굴 전문가를 자처하는 두 분과 함께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 문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분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자기소개를 조금 진솔하게 해주세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보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헬마우스 임경빈이라고 합니다. 헬마우스 채널의 진행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들에 대해 입식 타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식 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로 하는 타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말로 후드려 팬다고 합니다. 말로 후드려 팬다. 여러분들 이 신선한 얼굴이 궁금하시면 빨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하은기라고 하고요. 헬마우스 채널 기획하고 지금 CP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브레인이군요, 브레인.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집노예 맡고 있습니다. 편집노예 헬마우스 채널을 기획하시고 요즘은 편집노예 역할을 맡고 계시는 하시피님, 헬마우스 하시피님. 정말 반갑고요. 하시피님의 성함은 하헌길 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헬마우스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기로 결심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따로 생업을 가지고 있다가 직접 그 유튜브에 뛰어들게 된 게 저 같은 경우는 JTBC에서 이제 정치부 회의나 팩트체크 같은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 쪽에 관찰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들의 폐해가 좀 심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네. 또 멀리 퍼져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요. 네. 그런 문제점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슬기로운 인터뷰 코너 속에 이슈를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이슈 탈곡기 코너인데 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면서 듣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지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인지심 전공인데 인지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습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도 관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속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래서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믿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아예 왜곡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 시작하더라도 나중엔 자기 머릿속에 쇠뇌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사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저항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저항하거나 새롭게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두 분이 용감하게 이거를 하신다. 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상당할 텐데. 심지어는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 알고리즘이 보던 것만 추천을 맞습니다. 해주거든요. 자기가 관심 예. 있어 하는 것들이 이번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보면 볼수록 확증 편향이 더 강화돼서 계속 네. 자기들끼리에 있는 정보만 돌게 되니까 진짜 심각하게 지금 그게 확산되거든요. 요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고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부터 한번 다뤄볼까 이제 하는데요. 지금 두 분이 그 생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있었잖아요, 생업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그럼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신다면은. 예. 어떻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유튜브가 이제 광고 수입을 배분해주는 시스템이니까. 네네. 그걸 좀 기대를 해서 저하고 우리 하시피하고는 이제 전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소위 이제 노란 딱지 사태라고. 그렇죠, 노란 딱지.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이제 멱살잡이를 하다 보니까 네. 유튜브 알고리즘상으로는 쟤네랑 같은 한다발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한테 붙이던 노란 딱지가 저희 이마에도 그냥 딱딱딱 붙고 있어가지고. 네. 요즘 좀 걱정이 크고요. 네. 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CP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 딱지 문제부터 이제 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붙더라.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니까. 누가 잘못했다가 옳은 소리를 하면 가서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어쨌든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광고를 붙이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조금 돌파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 보시면 후원 계좌 같은 거를 조금 올리고 그래야 되나요? 그 후원 계좌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소위 이제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기는 이제 계좌를 직접 올려가지고 그쪽으로 좀 돈을 보내달라. 네. 그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일종의 구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는 유튜브의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유튜브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멤버십 후원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헬마우스 분은 기본적으로 원래 시사보도 부문에서 방송 작가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이고요. JTBC에서 정치부에 있는 팩트체크 같은 프로그램 정말 이 뉴스가 가짜냐 진짜냐 알아내는 그런 일을 전적으로 해왔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 하시피님 같은 경우는 원래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을 많이 해오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정보들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파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좀 먹고 살기 어렵다.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운 이분들을 우리가 또 도와줘야지 가짜뉴스 전담반이나 가짜뉴스 없애는 그런 일이 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의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마우스라는 예명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신 걸까요? 예. 헬마우스라는 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옥의 입이죠.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실제 별명이 그 지옥의 주댕이라고. 주댕이요? 그런 말씀 써도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제가 이제 통렬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좀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옳은 얘기다 싶으면은 그 상대의 기분을 이제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는 좀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한번 했다 하면 한번 눈물 쏙 빼고 다시는 연애 상담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만들고 이제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한테 눈물을 쏙 빼주자. 이런 의미로 지금 작명을 하게 된 겁니다. 나쁜 사람들한테 눈물을 쏙 빼주자. 네, 그렇게 하시고. 좀 활동 마음에 드십니까? 평소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별명이에요? 평소에 별명이 헬마우스예요. 원래 그랬고요. 입이 좀 더 어쩌고 저쩌고 하다. 네, 엄청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무조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네. 이를테면 그 당사자는 괴롭겠지만 보고 있는 사람은 되게 통쾌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채널 컨셉이랑 너무 맞다 이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좀 겪으실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공격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남을 공격하는 게 우선 목적인, 물론 이제 옳은 의도를 가지고 저희끼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사실 저항이 좀 거셌던 편이고요. 네. 저희가 초기에 직접 저격을 했던 채널 두 군데에서는 이제 네. 논박을 꽤 강하게 하기도 했었고. 네. 다만 이제 저희끼리는 소위 이제 후드려 팬다고. 네.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타작쇼를 벌였더니 그 뒤로는 반응을 안 하는 전술로 이제 바꾸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말씀을 좀 거칠게들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말하기 곤란하니까 네.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방송이라. 예. 편집할 때도 이런 거 선을 지키는 게 제가 제일 고생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고생이 제일 많으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거칠게 상대방하고 이제 막 좀 다투시고 혹은 뭔가 지적을 해주시다 보면 유튜브 가짜뉴스들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제가 국회에서 일하던 시절에 보좌관이 아니라 보좌진인데요. 보좌진으로. 사실은. 예. 그때 의안가 사태가 있었잖아요. 4월 달에. 근데 그때 그렇죠. 보니까 그때도 계셨었어요? 예, 그때 이제 의안가에 갔더니 뭐 이렇게 저기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 아수라장에서 뭘 취재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물어보니까 유튜버였는데, 근데 정치인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나 보좌진분들이 되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 만들기에 저러시나 찾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니, 실제 그런 것들이 제도권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니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그 토론을 하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구체적으로. 여의도에서 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모 국회의원 혹은 모 정당 원내대표의 다음날 최고위원 발언 내용을 짐작하려면 그 전날에 모 유튜버가 한 말을 봐라. 오. 그만큼 제도권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덩치가 커졌다. 이거는 이대로 방치하면은 우리 공론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한 계기가 사실 의안가 사태였습니다. 의안가 사태와 관련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슨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면 바로 그 전날에 그 사람이 출연했던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은 나오더라. 그렇죠. 그 출연해서 한 얘기를 그 다음날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소위 논평이랍시고 그 모 유튜버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근데 그 옮기는 팩트 경우도. 체크가 안 된 가짜 뉴스를 그렇죠. 했다는 거죠. 오. 의안가 사태 자체가 이미 공론이 파괴됐고 정치가 실종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유튜버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제도권 정치의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언론 매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셨지만 국회에 이제 계셨던 분이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계셨던 분이고 또 방송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유튜브 매체를 사실은 선택을 하신 건데 네. 원래 이 유튜브 매체 만들기 전에 본래 본인들이 있던 그곳에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거기서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를테면은 문체부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가짜뉴스를 정정하는 콘텐츠를 내고 있죠. 네. 근데 그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게 우선 가짜뉴스라는 게 서사의 형태잖아요. 스토리텔링인데요. 네, 네, 네. 이거를 속된 말로 썰을 푼다 뭐 이러는데
이게 확산성이나 주목도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화책이나 소설을 교과서가 읽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했었던 그 가짜뉴스 쪼개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추석 무렵이었는데요. 모 유튜버, 만화가이시기도 했던 모 유튜버께서 3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영향력 있는 거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추석 무렵에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민주당이 9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막 뿌린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한 일종의 음모다. 그 유튜버가 한 말이죠. 네, 그 유튜버가 한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당신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꽂힌 돈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들이 해먹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썰을 푸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그 90조 원이라는 게 예산 사업이 아니라 매년 이제 금융 지원, 그 긴급 금융 지원이라고 하죠.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나 서민금융을 정책 지원하는 대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마치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숫자를 인용하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그 가짜뉴스가 이야기 안에 탑재돼서 뿌려지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카운터를 쳐야 되겠다. 우리도 이야기 혹은 썰에다가 정보, 제대로 된 정보, 올바른 정보를 얹어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카운터를 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전략은 이게 명확한 실체가 있는 대상을 지적하게 되면은 이게 이를테면 가짜뉴스 바로잡는다고 하면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한데 또 공부하는 공부 느낌. 실천하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움 구경이 됩니다. 너희들 지금 붙었는데 누가 맞는 말 하는지 보자. 누가 더 센지 보자.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통 언론사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네요. 올바른 정보를 알아서 판단하게 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제도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다. 사실 제가 인지심리 전공 이긴 한데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들 방식 중에서 가장 쉽게 정보가 잘 들어가고 먹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거나 지식을 전달해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품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좀 차단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얘기처럼 사람이 살아간 에피소드처럼 이걸 얘기를 해주게 되면 정말 쉽게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람들한테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권에서도 팩트체크 같은 코너를 맡아서 하면서 사실 가짜뉴스들을 정정하는 일을 오래 해왔는데요. 이게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의 내용이 너무 좀 저열하고 너무 저열하고 너무 한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이제 짜치다고 하죠, 이제. 그런 말도 쓰시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안 좋다, 어쨌든.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자들이 봤을 때는 거악이 아니라 너무 잔챙이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너무 방치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수십만 명씩의 그 구독자를 거느릴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건드리자니 너무 좀 작고 너무 조금 이렇게 미분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안 건드리니까 이게 좀 더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 그렇다면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까? 이거 할머니 채널의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한일 관계 갈등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이거를 두고 뭐 정부가 외교를 잘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한일 동맹을 깼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명백하게 팩트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런 거 찢어서 이런 거 이렇게 찝어서 주는 거는 저희 이제 팩트 체크 코너 했던 임경미 작가가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원천 기술 있죠. 독점 특허에 내야 됩니다. 소위 이제 의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채널에서도 내내 강조하는 것이 의견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그 의견을 거짓말로 버무려서 선동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제 우리 공론장이 건강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국어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의견하고 사실은요 서로 헷갈리면서 같이 한 문장 속에 포함되기 쉽기 때문에 어려운데 네.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면 명예훼손도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된 뉴스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헬마우스 모시고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팩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 중에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짧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헬마우스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반응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반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한마디씩만 딱 해주세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그 전제로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아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고. 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대방한테 좀 말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온당한 공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꾸려서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제가 뭐 사실 저희 채널 네. 자체가 그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던 분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정보가 사실은 틀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해봅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이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정말 시원하다. 정말 여기는 진짜 뉴스 이거 믿을 만한 채널이다. 이걸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헬마우스 신선한 기운을 받아서 저희 출발 새 아침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분씩 저희가 더 빨리 우리 방송 프로그램 시작하는데요. 7시 15분에 시작되는 프로그램 시작이 7시로 앞당기게 됐고요. 기존에 8시 15분 정도에 시작하는 3부 인터뷰도 8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15분 빨리 출발 새 아침과 함께 할 거고요. 헬마우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몇 시에 오신다는 거죠? 저는 7시부터. 그렇죠. 네. 15분 빨리 네.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더 빨리 더 늘어난 출발 새 아침 그만큼 알차게 할 것이다. 자, 우리 CP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만 더 애매하지 않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권 사회 경험도 있으면서 변화하는 뉴미디어 문법도 체화하고 있는 시대니까 지금 이 빨리 변해가고 있는 뉴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좀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실관계 위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제대로 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네, 앞으로 네. 확장해서 운영할 네.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의 헬마우스 채널의 진행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하시피 하헌기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백원우 민정라인, 직제 없는 감찰팀 가동 정황입니다. 일면 사진은 겨울왕국이 된 미시령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담은 그림 같은 설경이 멋진데요.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소식인데요.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하라 조국 직접 지시 2달 뒤 중단입니다. 어제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관련된 헤드라인도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 볼까요? 일면 헤드라인 조국 딸이 바꾼 대입 정시 40% 이상 확대로 썼고요. 한겨레 일면은 정시 30%에서 40%로 1년 만에 또 바꾼 대입 정책입니다. 오늘 살펴볼 일면 작은 기사는 동아일보입니다. LG 34 여성 임원 대기업 대규모 세대교체 신호탄입니다. LG그룹 정기 인사에서 30대 여성 임원 3명이 탄생했다는 소식이네요. 대기업들의 2020년도 정기 임원 인사,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란 땡. 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공정사회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특혜와 조작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하고 평가받는 사회 우리 모두의 염원이겠죠.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논란도 바로
이러한 그 공정 키워드라고 하는 것하고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원 차트를 전방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고 있어서 또 역시 공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마저 조작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노래가 좋아서 음원 차트에 올리는 거냐, 음원 차트에 올랐으니까 노래가 좋아지는 거냐.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호 전문기자님 연예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29년. 그럼 이제 30년이라고 치고 네. 30년 동안 본 연예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건데요. 쇼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에 이 네. 공정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원래 쇼 비즈니스에겐 좀 그렇습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음원 사재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단 과거에 음원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에.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CD 사재기. CD 사재기 이런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네. 레코드판 사재기. 그다음에 그 출판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책 출판하면 자기가 사놓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매권? 예매를 많이 했는데 네. 극장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신이 응원하는 영화에 대해서 예매만 하고 안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음악계에서 어떤 곡이나 어떤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의 순위가 올라가는 현상이 순수하게 그 노래나 음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순위를 올리기 위한 인위적 조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인위적 조작의 한 방법으로 네. 음원 사재기가 지금 이번에는 나온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책 사재기, LP 사재기 이런 게 있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조금 이제 그 두 가지 유통 경로가 있거든요. 음원에 네.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CD로 구매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네.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CD 판매량과 네. 온라인의 판매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음원들이 유통되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조작 부분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검색어 순위가 있잖아요. 뉴스나 네, 이런 그렇죠. 거 형태를 하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회사에서 홍보성으로 했을 때는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그 자체의 솔루션이 이 음원 사재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가수 블락비 멤버 박경 씨가 네. 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얘기하면서 가수 실명까지 거론을 해가지고 지금 가요계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사건 내용이. 지난 24일날 트위터에 이제 블락비의 박경이 올렸는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혹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던 와중이에요. 네.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엄청나게 용감하네요. 근데 이분이 실명이 이렇게 거론되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어쨌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박경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의 이제 소속사나 이 바이브 쪽에서는 소송을 직접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을 하겠죠? 했어요. 네. 했고 이제 다른 가수들도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인데 이 박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경 씨가 갑자기 이렇게 저격을 한 이유가 바로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JYP의 이 박진영 대표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올해 초에.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근데 데이터 분석만으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네. 또 타 음원과 비교했을 때 패턴상 뚜렷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2013년도에는 또 여러 소속사들 SM, YG, JYP, 스타제국 등의 사재기 브로커를 검찰에 고발을 했을 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풀려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존재는 해요. 이런 브로커들이. 네네. 그러면 왜 이번에 특히 이런 게 더 논란이 됩니까? 그전에도 이런 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사재기의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가요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지명도가 있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음원을 갖다가 올려놓고 음원이 나온다 그러면 일이 올라가는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새로운 이제 음원 강자가 등장을 해요. 모르던 사람이. 네네. 그래서 1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순위에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발표되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가 이제 그 커버곡이거든요. 네.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거. 네. 근데 음원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커버곡 가수들이 이 노래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 인기 순위에 올라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어떤 저거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음원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신생 이 매니지먼트사에서 김 기자님 혹시 이 음원 사재기에 관한 취재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제보할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음반 나오는데 아무래도 사재기 좀 해달라고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음원 사재기 그 브로커를 동원을 해야 되겠다고 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가수 같은 경우에는 8대2로 수익을 나누는 모델까지도 있어요. 8대2라고 하면 어디가 8인 거예요? 음원 제작사에서 8을 가져가고 수익의 이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고 또 어떤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작자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라. 가사를 바꿔라. 이 브로커가 아예 제작자처럼 행동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승환 씨가요?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음원 사재기의 의혹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왜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이거 밝히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서로 다 약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 약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공정하게 이제 그 음원 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는 곳도 있지만 이 제작사들 자체에서 조금씩은 이제 가담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체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콘텐츠 공정 상생 센터에 이제 신고센터를 만들 정도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음원 사이트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건전한 음반 유통 캠페인 윤리 강령 선포식까지 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두들 이번 음반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 번씩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느껴서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네. 그래서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는 음원 사이트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져야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취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순위로 또 순서를 매기면 이 자체가 또 이제 어떤 한 콘텐츠가 되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좋습니다. 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박경 씨가 실명을 쭉 거론했던 그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아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송하예. K-팝 시즌 2에 나왔던 가수인데요. 네. 이 가수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배님께서 커리어에 큰 피해가 될 것을 감수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이 데뷔 후 6년간 무명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호텔 델루나나 아니면 세이 굿바이를 발매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가 바로 문제인데 커버 영상이 음원이 발매되기 전에 이미 유튜버에 유통이 됐던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을 홍보의 방법을 그렇게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뭐 어쩔 수 뭐 홍보의 한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PD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PD님들이 좀 조작한다는 얘기 했었죠. 예전에 이제 그 음반 제작사에서 가장 많은 홍보비를 썼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PRB. 예, 접대비. 주로 거기에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정화가 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없어졌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RB 자체를 돌려서 이 음원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폭탄을 투하하고 나서 박경 씨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로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한번 논의를 하자. 자기는 그런 의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바이브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리고 이 회사 소속사도 사실 조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속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회사에서는 그 좀 전전긍긍하고 네. 나름 이제 그 홍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 없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도 입장 표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일부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제 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른 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가수는 아닐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돼 있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음원을 그 어떤 시점을 잡아서 1위로 올려놓는 그런 것을 하나의 팬의 조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가수는 문제 있지만 우리 가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함께 공론화 시켜서 한번 그 이 해결책을 누가 잘못했다 이 차원 전에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 유튜브로 달빛 제다이 닉네임 쓰신 분께서요. 음원 사재기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얘기된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좀 그러네요. 그런데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병만 노래가 음원 1위 된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미손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냥 뭐 판매가 아니라 유튜브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사가 아주 그냥 예리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무슨 가사입니까? 바로 이제 마미손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계를 어떻게 이기란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내가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이세돌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출발 새 아침이 다음 주부터요 조금 새로워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7시 정각부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우리 프로그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인터뷰를 많이 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의 아침 문을 활짝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깔끔하게 팩트체크해 주신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전문가 헬마우스 뉴스브리핑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월요일 아침 7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